안녕하세요. 강경교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서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하셨고 정리하셨다고 하면 이제 문제로 실력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서와 관련되어서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개별법의 전반적인 절차, 체계를 잡아놓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력을 쌓게 된다고 하면 문제 풀 수 있는 요령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집은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무기 들고 전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기를 갈고 닦는 하나의 시금석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보통 시험에 출제하게 된다고 하면 과거 기출문제 또는 새로 개정된 사항과 관련되어 주요 정책 사항들을 어떤 형태로 문제로 만들어지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이해에 숙달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만약 미리 문제를 풀어보셨다고 하면 또는 수업 듣고 다시 푸셨을 때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서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들이 좀 반복되시고 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페이지에 건축법에 관한 문제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축법령상 용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여기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구조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조이긴 하지만 주요 구조부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바닥과 관련되어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내력벽이라는 말 봤을 때는 주요 구조부이지만 조적벽, 벽돌을 쌓아올려 만든 벽면이 있다고 하면 건물 하조를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과 조적벽 그리고 옥의 계단 등이 있다고 하면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서 대선 일부 증축이라는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외래를 보게 되면 그 본질은 대투선, 일부 증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지하층이란 건설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기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거론된 적이 있는데요. 건물 건축하게 되는 대지가 평지가 아니라 경사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반지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반지하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하층이다, 지상층이다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그때 건축법과 관련된 지하층 판단 요건을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러면 이 부분이 1m이고 이 부분이 만약 3m라고 하면 평균하면 2m가 될 것입니다. 해당 층 높이에, 여기 층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특정 층의 바닥을 밟게 되는데 이 바닥은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받는 부분을 바닥 윗면이라 하고, 저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층 높이가 만약 4m라고 하면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지하층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은 지하층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으로 옳은 이야기죠. 4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현재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말 보게 되면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입니다. 5번 재촉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멸실이란 말과 종전과 같은 규모, 같은 규모라는 말 각각 확인하게 되면 이를 재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을 시험에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이러한 대지에는 건축부에 따라 총 28가지 용도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단독택이나 공동택,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이 있다고 하면 모두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건축물에 대한 종류,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와 관련되어 이 건축물에 대해 특별히 층수, 높이를 기준으로 고층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고층 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을 각각 살펴보게 되면, 보통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층고는 4m 정도가 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주택의 경우는 층고를 3m로 정해놓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과 달리 주거용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천장 부분에 여러 가지 설비, 기계, 장비를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보통 층고를 4m를 하기 때문에 30 곱하기 4면 120, 50 곱하기 4면 200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이란 말 봤을 때 바로 뒤에 나오는 단을 부정하는 개념이었죠.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한다. 그 정도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과 관련되어 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도 살펴주셔야 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함께 봐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지하층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요 구조부에 관한 사항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발코니에 관한 개념도 어느 정도 파악해 주시는데, 특별히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 재축. 건축의 한 종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신축, 증축, 대축, 재축, 이전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종전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건물을 축조하게 된다고 하면 개축 또는 재축이라 표현합니다. 철거를 원인으로 했을 때는 개축이라 표현하고, 멸실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재축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건물의 규모가 예전보다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신축 또는 증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나대지인 때는 신축이지만 기존 건물이 존재한 대지의 경우에는 증축 행위로 각각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4번을 확인했습니다. 2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2번,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3번입니다. 부속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코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뼈대, 골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주요 구조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최하층 바닥과 5개 계단을 주요 구조부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관한 사항
함께 살펴봅니다.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문제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 발코니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변에 건물 건축하다 보면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차이 나고 이러한 부분을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베란다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건축하다 보면 건물 건축 시에 일정한 건폐율을 적용받아 대지 면적 중에 일부에만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거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보통 건폐율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50제곱미터 정도 건축할 수 있고 남아있는 50제곱미터를 전망 휴식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테라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는 건물 외벽에 돌출 구조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을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발코니라 표현합니다. 특히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를 창고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되어 우리가 주종관계란 말을 민법 시간에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하기 위해 차고, 창고 등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부속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주물이다, 종물이다. 종물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동일한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주된 건축물의 이용 관리에 사용하는 것을 부속 건축물이라 한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4번 지하층에 관한 사항 기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란 말과 지표면 아래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지하층이 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재축에 관한 사항도 14회 때 그리고 18회 때 연속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죠. 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서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의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층 건축물, 그 밖에 특수구조 건축물.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예전에 경주 쪽에 대학생 오리엔트 도중에 눈이 많이 와서 건물 붕괴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특수구조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건축법령에 반영하게 되었고 특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건축물 외벽에 돌출 차양이 존재한다고 하면 외벽 중심으로부터 돌출된 길이가 3m 이상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특수한 설계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이를 특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그 용도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층수와 관계없이 그 바다 면적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탤런트 중에 안문숙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그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문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숙 그래서 이 6가지 정도만 왜 다중이용 건축물인지 그 판단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접어놓으시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숙 6가지 용도의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본다. 그래서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여기 운수시설은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말합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백화점, 문화집회시설이라고 하면 영화관,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호텔 등을 말하길 겁니다. 그래서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오는 판문속 6가지 용도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시키는데, 특별히 이 문화집회시설 중에 전시장과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보시게 되면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의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여기 관광 숙박시설은 바로 호텔 등을 말합니다. 우리 무궁화 5개짜리 호텔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것들이 관광 숙박시설인데 5,000 이상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000인 종교시설, 7,000인 판매시설, 그리고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건축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바다면적합 8,000제곱미터인 동물원, 여기 동물원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물원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에서 배제시켰던 걸 기억하시고 해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전시장과 동식물원 제외시킨다.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재미로 하나 기억해 줄 것이 있는데요. 우리 63빌딩이나 또는 제2롯데월드에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이 수족관과 관련되어서도 문화집회시설에 포함시키는데, 만약 이 수족관으로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되는 수족관으로서 이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에서 배제하고 전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수족관의 경우에는 문화집회시설에 해당되고 그 바다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기본서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여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바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일정한 용도의 것을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종 우는 판문속 6가지는 다중이용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6가지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종종 우는 판문속이라는 말 기억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서에서 함께 공부하셨을 때 이것도 함께 보셨습니다. 왜 이분이 계속 우는지. 누가 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교라고 하면 소위 중위 대위를 장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위 중위 대위를 위, 간이라 표현하고, 그러한 장교가 군부대에서 노가다, 노동하게 된다고 하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분이 좀 운다더라고요. 그래서 위관 장교 노동, 그리고 종종 오는 판문수, 이런 8가지 용도가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준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교육복지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이러한 6가지 용도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종종 우는 판문속 1,000 이상, 5,000 미만일 때 준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준다중이용 건축물 범위에는 문화집회시설과 관련되어 동물원, 식물원만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시장이라고 하면 바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18회 시험 때 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이런 형태로 물어봤다고 하면 그에 비슷한 위치에 해당되게 되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죠.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습니다. 글자 따가지고 하는 것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당장 문제는 해결하셔야 되죠.
그래서 위관장교의 노동, 위관장교의 노동, 안타까운 마음에 종종 오는 판문수, 그렇게 12가지 용도를 준다중용어주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을 4번으로 해주셔야 되죠. 동물원, 식물원, 다중용어주물 범위에서 제외시켰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대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건설의 용도상 방습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여기 이와 관련된 용어는 이번 문제풀이 때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보도, 차도를 도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인접한 땅을 대지라 표현하는데 만약 이 대지가 도로보다 낮게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비가 오게 되었을 때 도로에 고인 물은 낮은 대지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물이 고이게 된다고 하면 그 대지에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최소한 높거나 동일한 위치에 갖춰져야 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지가 인접한 도로보다 낮게 조성된다 할지라도 이곳에 물이 고이게 되었을 때 그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거나 이러한 대지에 수영장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수영장에서는 물 한 방울도 아쉬울 수 있죠. 이러한 경우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위치와 관련되어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대지에는 빗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우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하수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상업지역의 연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인 건설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공개 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개 공지는 우리가 상업지역에 존재하는 백화점 등을 이용하다 보면 백화점 한켠에 파우라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게 공개 공지입니다. 이 공개 공지는 바다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생각하면서 종종 오는 판문숙이라는 말 보신 적 있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종업운, 판문숙이라는 말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런 6가지 용도로서 그 바다 면적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대지에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공원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입한다. 잠깐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 인접한 땅을 대지라 했고 이 도로가 확장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 대지 일부에 도로 확장 시에 미래에 만들어질 도시 군 계획 시설인 도로 예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군 계획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중에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도로 예정지를 강제 수용하여 도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처럼 나라에서 뭔가 만드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 군 계획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 예정지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미래 도로 만들어지죠.
그 도로 예정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2단이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도로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와 예정 도로를 도로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 도로의 경우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 아니죠. 도로 자체이죠. 그러면 이 예정 도로가 도로 자체라고 하면 이 예정 도로에 인접한 땅은 바로 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대지에 도시 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도로, 공원이 설치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곳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포함한다. 이 말 사용하게 되면 산입한다. 이 말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군 계획설인 도로, 공원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배제시킨다. 반면에 아파트 단지에 도로, 공원 있죠.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 내 도로,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서 조경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안에 존재하는 도로나 또는 조경시설에 해당되는 공원 등은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대지 면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 군 계획설인 도로, 공원이라고 하면 향후 수용되어 나라 땅이 될 곳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다만 이 4번 문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꼭 하나 봐주실 것은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 하수관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요것 하나만 더 추가해 놓습니다. 가끔 대지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지하 수맥을 잘못 건드려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대지의 경우에는 성토, 계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분출되는 땅이 있다고 하면 성토, 계량 등의 조치를 취하여 물이 더 이상 분출되지 않거나 또는 충분한 대지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물이 나오는 대지에 하수관 설치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 오수와 빗물 배출하기 위해 하수관 설치하는 것이지 물이 나올 수 있는 토지에는 성토, 집안 계량 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5번입니다. 건축에 관한 설명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한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준초 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바로 부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3번 부속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서 이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물에 해당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문화 집회시설 가로수에 전시장, 동식물은 제외한다. 사용하는 바다 면적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바다 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속 1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교육연구시설로 쓰는 바다 면적 합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앞서 준다중 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 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하는데 그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종종우는 판문속의 경우는 1000 이상 5000 미만일 때 그리고 위관 장교의 노동, 유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시장, 교육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러한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시설과 관련되어 준다중 이용 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바다 면적 합이 얼마? 1000 이상일 것. 그래서 18회 시험 때 다중 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냈다고 하면 준다중 이용 건축물과 관련된 범위 구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주실 필요 있죠. 특히 문화집회시설과 관련되어 전시장은 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만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시킨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6번입니다. 대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문제와 중복 편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입니다. 건축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의 크기에 관한 사안들을 따지게 된다고 하면 흔히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기준으로 건물 크기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크기가 종전과 통일한 건축 행위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개축, 재축이고, 건물 크기가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면 증축, 신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기준,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7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한다. 만약 이런 설명하게 된다면 이때는 바닥 면적에 해당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바닥 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의 외벽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이것 건축 면적이죠. 반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했습니다. 외벽 중심선이라 말 쓰게 되면 건축 면적, 구획 중심선이라 말 쓰게 된다면 바닥 면적으로 각각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설의 지상층에 일반인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보행, 차량 통행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 건축 면적의 제시입니다. 3번 맞는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건축 면적 합계로 한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합니다. 그리고 지하층 포함한다. 지하층도 연면적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5가지 확인해 놓습니다. 이 5가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약속 하나 해주실 게 있는데요. 여기 건축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건축 면적, 그리고 연면적. 특히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합니다. 층수, 지하층 제시입니다.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층수만 층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높이라 표현합니다. 그 중에 보통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비교하는 것을 시험에 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건평이 몇 평이다, 연 건평이 얼마이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 하면 연 면적과 건축 면적에 관한 사안들을 따지는데, 연 면적은 바닥 면적을 구성 요소로 하기 때문에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 대한 개념을 각각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함께 공부하시면서 늘상 함께 했던 것,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바닥 면적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네 방향의 벽, 기둥이 존재할 때 그 기둥 가운데 선,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닥 면적 계산함에 있어서 구획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정정 보게 되면 그 정정에는 기둥 하나 또는 기둥 2개로 지붕을 지탱하는 구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둥이 4곳 존재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기둥이 딱 2개, 하나뿐이라고 하면 면적 계산하기 곤란하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부터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과 관련된 개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일부는 포함시키고 일부를 배제하는 공제에 관한 사항과 완전히 제외시키는 배제에 관한 경우가 있는데 이 건축 면적과 관련된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사실 시부의 기출문제로 7번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지하주장의 경사로 등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바닥 면적과 관련된 공제, 배제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부하게 되면 평상시에 이것만 계속 본다고 하면 못 봤던 것은 건축 면적과 관련된 특례에 해당되는 것이지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죠. 못 봤던 것은 건축 면적에 대한 설명이다. 봤던 것만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그렇게 양분하게 된다면 시험 문제 풀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된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노대에 관한 사항 우리가 기본서에서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노대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라고 했을 때 청와대의 끝에 대자는 건물 대자입니다. 그리고 이 노자는 진로, 소주 들어본 적 있죠? 참이슬이라 표현합니다. 이 노자는 이슬 노자입니다. 그러면 건물 중에 이슬에 젖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노대라 표현하는데 보통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발코니나 베란다를 조성하게 된다고 하면 한쪽은 외벽에 접해 있지만 나머지 3방향이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코니 베란다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슬을 젖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한쪽 면만 벽면에 접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 전부를 바닥 면적에 반영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면적만 바닥 면적에 반영하게 되는데 저 노대가 존재한다고 하면 노대 면적에서 저 노대 중에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대가 돌출 길이가 만약 2m이고 세로 길이가 10m라고 하면 노대 자체의 면적은 20제곱미터이지만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 바로 10m이죠. 그리고 1.5m. 그래서 저 20제곱미터 중에 5제곱미터만 바닥 면적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대와 관련된 공제사항 저렇게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배제와 관련되어서는 공동택에 관한 특례사항을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는데 특별히 이 공동택과 관련되어 필로티에 관한 사항 기억해 주시고 이 공동택의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 제외시킵니다. 특별히 이 필로티와 관련되어서는 건물 1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러한 필로티가 공동택 외 건물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차량의 통행, 보행자의 통로 등으로 이용하는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죠.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이와 관계없이 항상 배제하지만 공택 아닌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필로티의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 바닥 면적에서 배제했던 점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7번과 관련되어서는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건축 면적의 산정 대상 인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 면적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1. 건축 지상층에 일반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2번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건축 면적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3번입니다. 건설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그리고 4번 생활 폐기물 보관함. 그리고 5번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건축 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배제되는 특수한 부분이고 5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 면적의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바닥 면적, 연면적과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